네, 다음은요. 오랜만에 독서 모임입니다. 네, 독서 모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제 책 내용만, 책 제목만 보게 되면, 현금 뭐 재발견 이러니까 조금 요게 좀, 뭐랄까, 격이 떨어져요, 책에. 근데 사실 원제목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의 주류와 다르게 본인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영자들, 그런 경영자들이 특출난 성과를 거뒀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자는 책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 책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요.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찾는 그 기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책에서는 8명의 아웃사이더들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8명의 아웃사이더, 역발상 CEO들이 경영했던 기업의 그 장기 성과, 그리고 요거를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경영 되게 잘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경영의 마스터라고 알려져 있는 잭 웰치하고도 비교를 해봅니다. 압도적이죠, 역발상이. 그쵸? 그러니까는 역발상 CEO들을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CEO들을 찾아낸다면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장기 성과를 여러분들 주식에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이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이게 그 경쟁사들 하고 비교를 해도 뭐 그렇잖아요. 단순히 산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S&P나 재계치랑 비교할 거 아니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들 역발상 CEO들이 각각이 본인들이 몸담고 있었던 다른 그 산업 내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압도적인 성과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총 8개의 사례가 있고요. 그 사례들 하나씩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톰 머피하고 캐피털 시티스 방송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캐피털 시티스 그러면은 좀 익숙치가 않으시죠?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요. ABC 방송국을 인수하고 월트 디즈니에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를 말하게 됩니다. 요 회사가 왜 이제 요 사례가 왜 좋은 거냐, 그리고 캐피털 시티스는 어떤 점에서 잘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낙에나 장기 경영 능력이 뛰어났었어요. 톰 머피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경쟁사도 아니죠. 정말 하늘 높이 있는 회사죠. CBS는 최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6, 70년대 비관련 사업에 다각화를 하면서 자기네가 갖고 있던 현금, 그 다음에 벌어들인 이익을 다 소진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관련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무리하게 또 주식을 막 계속 발행해가지고서 기존 주주들 희석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대표적인 게 왕구업체 샀다 그러고요. 뉴욕 양키스도 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맨하탄에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피털 시티스는 본인들이 처해 있는 미디어 사업에만 집중했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매입 소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사업 집중,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기회가 보일 때에는 여기에는 이제 부채를 적절히 사용해서 대규모 인수도 해서 더더욱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이 둘의 시가총액은 톰 머피가 취임할 당시에는 16배가 차이 났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후 1996년도에 톰 머피의 회사가 디즈니에 매각될 당시에는 이 캐피털 시티스의 시가총액이 CBS의 3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16배 뒤졌다가 3배 역전을 해버린 거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롤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업이 1년의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경영의 효율을 높인 후 다른 사업체를 계속 이제 인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 당연히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큰 이득이 나오게 되겠죠. 계속 인수가 되니까. 그래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롤업이라는 거를 주도하던 기업들이 일단 이게 사실은 이제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쌓여버린 큰 부채로 인해서 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너무 빠르게 진행했고 흔히 이제 PMI라고 하죠. 통합하는 거. 요런 거에 대해 갖고 좀 등한시했었다. 근데 캐피털 시티스는 요쪽을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인수를 해도 롤업을 잘 했었다. 뭐 요런 얘기 책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캐피털 시티스를 제일 길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8개의 사례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뒤에 부분부터는 앞선 사례와 비슷한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캐피털 시티스는 어땠냐 하면은 2인조였죠. 뛰어난 톰 머피와 댄 버크가 있었는데, 이제 머피의 경우에는 목표가 굉장히 심플했죠. 우리는 가장 긴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규모를 CBS처럼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연료로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거다.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사업체를 매입했고, 그 업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경영 효율을 호전시킨 후 뭔가를 약간 남겼지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참 쉬운데, 그렇죠? 경영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경영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머피는 이런 생각을, 효율에 대한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머피는 일단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25년생인데 30살에 TV 방송사 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폐수녀원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인수를 해요. 여긴 심지어 요양원 건물이네요. 이제 그리고서 다음 또 방송국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사명을 요걸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제 사실 여기서 느껴지시겠지만 비용 절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는 공통점들이 다들 뛰어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하거든요. 그 세팅의 첫 단추는 비용 절감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머피가 버크를 채용을 하게 돼요. 역시나 이제 좋은 데를 나왔는데, 그러면서 둘은 이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크의 경우에는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거죠. 머피의 경우에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기업 인수나 자본 배분,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월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버크는 나는 운영하니까 내일은 돈 버는 것이고, 머피는 그 돈을 쓰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보시면 8개의 기업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에서 출연하는. 자,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인수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제 60년대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요때가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되게 좋잖아요. 장기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6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미국 증시는 안 좋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같은 박스권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렸던 시기였죠. 근데 그처럼 안 좋아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즉 기업들의 가치도 낮아져 있을 때겠죠. 이때 과감하게 사냥에 나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인수하고 막 인수를 계속해요. 네, 인수를 계속 해가지고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장기 약세장을 보이니까 본인들의 주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매우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식이 싸게 거래되고 있어? 우리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분율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자사주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샀던 자사주의 대부분은 PER 기준으로 보면 10배 미만의 가격에서 샀던 것들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법이 바뀌어요. 예, 규정이 좀 완화가 되니까는 ABC,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를 지금 인수한 격인데, 보시면 캐피털 시티즈 전체 가치의 100%가 넘는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때 머피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익률인 거죠. 예. 캐피털 시티즈는 마진율이 50%인데 ABC는 보니 30%였다는 거죠. 이거를 본인들이 잘하는 대로 영업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해내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우리는 효율을 중시하니까 ABC에다가 효율 정신을 심어내자. 그래서 실제 인수한 이후에 보시면은 관리 직원을 거의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전체 직원도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익률이 비슷해졌었다라고 해요. 더불어서요, 뭐 임원 관련 혜택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7개월 만에 또 이제 직원 1,500명 추가로 또 내보낸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사무실도 통합하고, 본사 건물 이런 거 너무 그냥 좋은 거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1억 7,500만 달러에 매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쪽은 이제 리무진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블록 안 떨어진 거리에도 임원들이 다 리무진 타고 다녔대요. 근데 그냥 택시 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진율을 2년 만에 캐피털 시티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인수 이후에는 워낙 메가딜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 인수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내부 통합하고요, 소규모 인수, 자사주 매입을 소소하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회가 오죠. 엄청나. 95년도에 워렌 버핏 주선으로 머피하고 디즈니 CEO 아이스너가 미팅을 합니다. 다 역사적인 분들이네요. 그러고서 이제 매각을 결정을 하죠. PE의 28배 매각을 했네요. 자, 주가가 어땠을까? 캐피털 시티즈. 머피가 이제 CEO에 취임했을 때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디즈니에 매각할 때까지로 따져보면 미디어 평균 13.2%, S&P 500 평균 10.1%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제 캐피털 시티즈는 19.9%, 2배죠, 2배.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헨리 싱글턴하고 텔레다인이에요. 여기도 이제 헨리 싱글턴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리튼에서 본부장까지 지내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사장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작은 전기회사 세 곳 인수하고는 대규모 해군 계약 따내고 1년 만에 증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1기, 2기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상장하자마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합니다. 이때 증시가 좋았잖아요. 70년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61년부터 69년까지 무려 130개의 기업을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항공, 전자, 특수강, 보험까지 다 삽니다. 뭘 활용하느냐? 텔레다인 주식이 항상 비싸게 거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PER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주를 발행해서 딴 거를 사왔다라는 겁니다. 단 이제 사올 때에 본인이 가졌던 그 기준점은 내가 매수하는 회사는 너무 비싸면 안 돼. 이익의 12배 이상은 못 줘. 그 PER이 가급적 낮을 때 인수할 거야. 근데 텔레다인은 그때 PER이 20배에서 50배였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발행 주식 수도 크게 늘었어요. 발행 주식 수가 10년 만에 14배가 늘었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은 65배가 늘었죠. 훨씬 더 이익은 많이 늘린 거죠.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는데 주당 순이익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는. 그 말은 순이익은 550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싱글턴도 모든 거를 본인이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로버츠를 이제 요 회사를 사실은 인수를 합니다. 로버츠가 경영하던 회사를. 그래서 로버츠가 마치 이제 보시면은 여기 머크와 누구죠? 이제 버크하고 머피처럼 나눠요. 운영은 로버츠가 하고 전략 자원 배분은 싱글턴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금 흐름 중심으로 한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69년 중반에 되니까 증시가 이제 상황이 나빠지죠. 그래서 텔레다인의 PE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은 거의 이제 랠리의 끝이니까 인수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린 130개나 10년 동안 인수의 달인이지만 인수팀을 해체하겠다. 그러고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본사 주도형의 사업 구조가 아니라 분권화한 구조를 만들고서 이제 인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텔레다인 그룹의 총 직원 수가 4만 명인데 본사 인원이 50명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69년도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텔레다인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남들의 이익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린 평가할 때 텔레다인 이익으로 우리 경영진을 평가한다. 근데 그 텔레다인 이익이란 뭐냐? 현금 흐름하고 순이익을 반반씩 버무려 가지고서 텔레다인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70에서 80년대에 높은 자산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독특한 게 나오는데 자사주 매입을 결정합니다. 72년부터요. 이때 당시에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캐피털 시티즈에서도 뭐 자사주를 발행 주식수 50%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 왕왕 있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자사주 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자사주를 산다는 건 자신감의 결여를 여겨졌다는 거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자사주를 산다.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싱글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72년부터 84년도까지 8차례 공개 매수로, 그러니까 장중 매매가, 장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공개 매수를 통해서 발행 주식수의 90%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뭘 해도 이분은 공격적이세요. 인수를 130개 할 때는 발행 주식 수를 14배 늘렸는데 반대로 이제 자사주를 살 때는 발행 주식 수를 90%로 없애버려요. 놀랍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 자사주를 사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절세 효과죠. 메리츠도 이번에 자사주를 살 때 이런, 그러니까는 중기 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정책 변경 공시를 할 때 절세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절세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보니까 우리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의 성과도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심지어는 이때 싱글턴은 다양하게 인수합병하면서 보험사도 인수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보험사 경영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해요. 75년도에만 해도 보험사 전체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은 10%였는데 81년도 들어와서는 이걸 77%까지 올렸대요. 근데 이 77% 중에서 70% 이상을 5종목에만 집중 투자를 했고, 보험사가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적절치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무려 25%를 4분의 1을 한 종목에만 몰빵으로 했다고 합니다. 뭐냐? 본인이 몸담았었던 전 직장 리튼 인더스트리를 25% 이상 보유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버핏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 단, 쌀 때. 이렇게 해서 이제 1기는 인수합병, 2기는 현금 흐름 플러스 자사주 매입, 3기로 넘어갑니다. 기업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를 분사해버려요. 이후에도 이제 자기의 이 큰 제국을 분사를 활발히 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이제 80년대 중후반기에는 요런 것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죠. 아시겠지만 87년도 이제 그 주가가 한번 싹 급락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80년대 내내 좋았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보험사 쪽 분사에서 요쪽은 이제 활발히 사업이 되고 있고, 비보험 사업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텔레다인의 기존에. 요쪽은 둔화가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제조업 쪽에서. 둔화가 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 왜냐하면은 그 비보험 쪽에서 다른 주식들에 투자해둔 것들이 있는데 주가가 좋으니까 그런 가치들이 확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주가가 오르고 보유자산 가치가 오르고 보험 쪽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싱글턴이 또 재밌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사주 매입이나 인수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배당을 지급하겠대요. 상장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카멜레온이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시장이 변해가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가장 공격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런 결과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역시 비슷하죠. 경쟁사나 S&P 500 대비해갖고 2배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예. 싱글턴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틀에 박힌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아무 때나 합니다. 외부 영향을 엄청 받을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카멜레온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리죠. 싱글턴은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했고요. 외부 홍보나 소위 말해서 이제 IR 같은 것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분기별 이익 전망치 발표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싱글턴은 이제 요 책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투자자 CEO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버핏하고 비슷한 게 있죠. 많죠. 잘 아는데 집중 투자. 그리고 이제 운영은 현장에 맡기고 투자 결정은 본사에서 하는 거. 요것도 이제 버핏하고 닮은 거고, 잘하는 산업, 예. 홍보 안 하고, 버핏도 그렇죠. 배당 지급 안 하고, 이제 3기에 들어와서 배당 지급하기 전까지는 안 했죠. 주식 분할 같은 것도 이땐 생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CEO 지분율이 높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보험 계열사를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버핏하고의 공통점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비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싱글턴은 특이한 식당처럼 경영했다. 특이해요. 남들이 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그 매력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식당의 사람들이 그 매니아들이 계속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경영을 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례 지금 살펴봤잖아요. 공통점 보이시죠? 현금 흐름 중시했고 자사주 매입 많이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인수합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분할이나 배당을 했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 앤더스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인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사실 이때 당시 이제 빌 앤더스가 CEO에 오를 때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었고 앤더스는 거기에 구세주였죠.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었고 이미 굉장히 유명인이었어요. G에 잠깐 몸담았었는데 그 유명한 잭 웰치하고 입사 동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하기 1년 전에 그 부사장으로 먼저 이제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기업 상황이 어떠한지를 익혔던 거죠.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 여긴 군수업체거든요. 군수업체인데 자, 세상의 평화가 군수업체한테는 나쁜 거죠. 베를린 장벽이 당시 무너지고 냉전이 종료가 됩니다. 방위산업이 구조적 공급 과잉 위기에 처해 있던 거죠.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6개월 후 방위산업체 주가가 40% 급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렸던 결론이 이제 그 앤더슨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요. 구조적 공급 과잉 위기니까 시장 1, 2위 사업만 해야 된다.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수익이 떨어지는 원자재 하지 말자. 우리가 잘 아는 거에만 집중하자. 예. 당시에 제너럴 다이내믹스 위기였으니까 당연히 부채 많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였겠죠. 근데 빌 앤더스가 딱 3년 하거든요. 딱 3년 하는데 그 사이 현금을 50억 달러나 창출해냈다 해요. 당시 이 회사는 매출이 100억 달러에 시총이 10억 달러밖에 안 됐고 부채가 6억 달러였는데 3년 만에 현금 50억 달러를 만들어냈으니 굉장했겠죠. 그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엄청나게 긴축 경영을 해요. 직원 60%를 감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5억 달러. 그 다음에 비핵심 사업을 다 매각을 해요. 다 팔고 나니까는 탱크하고 잠수함만 남았대요. 여기서 25억 달러가 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빌 앤더스가 야, 우리가 이제 돈이 남으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주자. 특별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시총의 50% 정도를 특별 배당을 했대요. 그 다음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행 주식수의 30% 정도를 했대요. 토탈 쉐어홀더스 리턴으로 보면 80%를 한 방에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이걸 보고 워렌 버핏이 야 대단하다 앤더슨은 나 이거 사야겠군 해서 버핏이 앤더스가 CEO에 오르고 나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92년도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지분의 16%까지 평단가 72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앤더슨을 딱 한 번 만나고서는 버핏이 워낙 앤더슨한테 이제 빠져가지고서 와 너무 잘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투표 권한까지 모두 위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버핏이. 그 후 이제 앤더슨은 빨리 이제 3년 만에 물러났는데 2명의 후임을 이제 미리미리 결정을 발탁을 해두죠. 그러면서 이 후임들도 상당히 회사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방식에선 좀 차이가 났다라고 해요. 뭐냐면 바로 차기였던 멜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식이 똑같았어요. 앤더슨하고. 근데 약간의 신규 이제 관련 있는 산업, 관련 있는 사업의 인수, 관련 있는 동종업계 인수 정도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 뒤에 또 차기였던 차브라이아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표가 내가 CEO 되면 10년간 주가 4배 올려야지 그러고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관련 부문의 인수도 크게 한번 했다. 라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창출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는 모두가 동일했었던 거죠. 그래서 CEO 3인방이 재직했던 시절과 경쟁사 S&P 500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역시나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차기였던 그 CEO가 딱 한 번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요때 뭐였냐면은 걸프스트림을 인수했을 때입니다. 네. 이제 민영 항공 쪽이잖아요. 걸프스트림이.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CEO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거 사실은 우리 주가 비쌀 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높더라. 우리는 평균적으로 10배 초반 받아야 되는데 20배가 넘더라. 야, 이때는 주식 발행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전 사례들의 공통점은 현금 흐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존 말론과 케이블 사업자 TCI인데요. 이제 존 말론이 파악했던 케이블 사업의 특징은 이거라는 거죠. 더 많은 투자로 감가상각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현금 흐름은
문제가 없지만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잖아요.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니까는 회계상 이익은 줄어들죠.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네라는 거죠. 그러면 야, 내가 세금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면 더 높은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으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이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내가 더 많은 인수합병,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당시 케이블 업체들이 제일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사오는 비용입니다. 이제 콘텐츠를 매입하는 비용이죠. 이게 전체 비용의 이제 한 40%를 차지를 하는데, 근데 이게 대형사일수록 요거 좀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한 조건에 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투자를 늘려 대형화할수록 좋은 거구나. 요렇게 이제 케이블 사업은 특징이 있다. 존 말론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말론이 내렸던 결론은 순이익에는 우리 전혀 고려도 하지 말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케이블 쪽은 현금 흐름으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개발을 합니다. 지표를.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있죠. 에비타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감가, 무형자산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법인세나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내기 전의 영업이익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이제는 너무 기초적인 단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쓰지 않았고, 업계의 가장 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컴캐스트조차도 말론보다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뒤에야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론은 이제 먼저 잘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는 진짜 잘했겠죠, 딴 데들보다. 그래서 TCI의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이나 경쟁사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위해 가지고서 이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서 말론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서 이런 공격적 경영을 할 수 있었느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채를 적절히 활용했고요. 두 번째는 신주 발행을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산 매각을 좀 또 적절하게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에요. 신주 발행할 때는 항상 밸류에이션, 자기 주식 밸류에이션 높을 때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현금 흐름,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적절한 부채 일으키고 PE 높을 때는 신주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 끌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자산 가격이 부풀어 올라 있다 생각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좀 매각하고, 뭐 이런 방법이 썼다라는 거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캐서린 그레이엄과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갑자기 CEO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제 경영에 조금 완숙해져가는 단계를 거쳐 있을 때 워싱턴 포스트가 완전 인류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죠. 뭐냐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했었고, 각종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그레이엄이 그걸 잘 방어를 해내죠. 기사를 자유롭게 써라 라고 하면서 퓰리처상,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유일한 경쟁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요걸 보고서 워렌 버핏이 주식의 13%를 사요. 이후에 버핏이 23%까지 사고요. 2013년에 지금은 아마존 100% 잘 삽니다. 이거 여기에 전략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이 이만큼 사게 되면 버핏이 또 경영진하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더더욱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게 생겼으니 뭐냐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버핏이 조언을 하죠. 야, 주가 빠졌네. 자사주 사. 저가니까. 무려 발행 주식수의 40%나 자사주를 샀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다음 80년대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는 언론 사업이 초호황을 맞이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무리하게 막 인수합병을 했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앞만 봐도 언론사 쪽은 가격들이 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비관련 다각화를 합니다. 휴대전화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소개로 캐피털 시티즈의 케이블 TV 부문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요것들 중에서 요런 그것들이 이제 다들 가격이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막 2,900만 달러에 샀는데 1억 9,700만 달러에 매도하고 뭐 요렇게 이제 돈을 벌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는요, 90년대 들어서는 언론 사업이 불황기에 진입을 합니다.
호황기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경쟁사들이 돈을 썼다라고 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돈 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경쟁사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수익 구조가 당연히 마련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레이엄은 이제 버핏의 조언을 들어서 이런 경영 노트를 마련했다고 해요. 뭐냐면 배당금과 부채는 동종업계 하위 수준으로, 자사주 매입은 상위 수준으로, 기업 인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자본 지출은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기본은 우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게 반복이에요. 사실 첫 번째 사례만 읽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이 책은. 네.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는 건데요. 70년대입니다. 70년부터 1993년까지 해가지고서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죠. 워싱턴 포스트만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이나 경쟁세력 워싱턴 포스트가 압도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빌 스티리츠하고 레스턴 퓨리나인데요. 이제 그 스티리츠가 81년에 CEO에 딱 앉자마자 했던 게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소비재 위주로 사업 구조 재편, 기준 이외의 사업은 매각. 아까의 누군가들이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쵸? 이제 이때 매각한 기준 이하 사업들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버섯 농장, 하키팀, 콩사업, 식품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 매각했다라고 해요. 그러고서는 이사회 반대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딱 보시면은 기존 사례하고 거의 똑같죠, 그쵸? 여기에 대규모 인수에 나섭니다. 두 건의 인수가 레스턴 시총의 30%를 차지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채로 조달하는데 아마 이제 미국 조금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트윈키라고 뭐 우리로 치면은 역사 깊은 간식거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초코파이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요 트윈키 만드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자이저 우리 잘 아는 그거 인수를 해요. 네. 상당히 인수 잘했죠, 그쵸?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세전 이익률이요 9% 하던 회사가 15%, ROE가 15%에서 37%로 올라가게 됩니다. 90년대에도 이거를 반복해요, 계속. 그러면서 여기에 기업 분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네슬레에 2001년도에 104억 달러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레스턴 퓨리나의 가치 보이시죠, 그쵸? 굉장히 좋았죠, 그쵸? 역시나 이제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딕 스미스하고 제너럴 시네마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이제 CEO 자리에 앉게 돼요. 딕 스미스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크게 성공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스 금융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시네마 하나 하는데 처음에 뭐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딕 스미스가 보니까 리스 활용하면 되겠거든요. 이러니까는 현금 흐름이 좋아져 선행 투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높은 구내 매점 영업이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만 봐도 매점 잘 경영해야 되겠거든요. 그 매점을 보니까 음료 사업이 너무 꿀인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비버리, 그러니까 이게 펩시 쪽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펩시 쪽 관련해가지고서 사업권을 연달아 사요.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니만 마커스,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유통업체. 요거 인수하고, 그런 이후에는 나중에는 가격이 오른 음료시장 기업들 요것들이 다 싹 다 펩시 본사 매각해서 돈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이제 그 HBJ라고 해가지고서 출판사를 인수를 합니다. 예. 그러고서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이제 비싼 가격에 매각하죠. 니만 마커스도 매각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서요 수익률이 좋죠. 당시 S&P 500이나 GE보다도 하코트 제너럴, 시네마 전체의 주주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졌었으니까는요. 뭐 물론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3분의 1 발행 주식수 자사주 매입도 했었다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덟 번째는 워렌 버핏하고 버크셔 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요 책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버핏은 워낙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 가지고서만 다 정리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별도로 그냥 버핏에 대해서 나중에 다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선 사례들하고 큰 차이가 없죠. 네. 최근에 보면 좀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특징까지도 다 갖추게 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발상이 CEO들 8명들은 엄청나게 주가를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주가를 올렸다. 다른 경쟁사들의 아니면 S&P 500 지수에 대비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좋은 이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따로 한번 떼서 그대로 그냥 책의 내용들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항상 계산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분모가 되는 것도 생각해라. 흔히들 사람들이 분자만 생각하는데 주식수라는 것도 생각해라. 자사주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보시면 영업하고 투자 쪽을 지금 분리해가지고서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지금 사례에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CEO들이 얘기하는 그 뭐 카리스마 경영 이런 것들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겁니다. 네. 경영이 그렇게 카리스마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면 기회가 온다. 예. 그래서 무리하게 인수에 나서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땐 대담하게 움직여라라는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합리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적용해라. 근데 장기 전망을 바라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지키기 어려운 게 또 당연한 또 뭐랄까요, 그런 FM이 지키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해볼 거리인 것 같고요. 뭐 공통된 가치가 뭐 이런 거 다 하여튼 책에 다 있습니다. 예. 그다음 뭐 통념 타파주의의 개요 뭐 이런 것들도 책에 다 있고,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이제 책에 보시면 나와요. 네. 일단 그래도 책을 안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잠깐 좀 페이지 살짝 멈췄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이제 86번가가 정리를 해드리면 요래요. 우수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 둘 것. 그러고 나서는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할 것. 단 저렴할 때. 그리고 반대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우리 회사가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주식 발행도 고려를 해볼 것.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면 큰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때는 부채를 내도 상관없다. 입니다. 요 정도 기준이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짧게는. 그리고는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뭐냐면 진짜로 자사주 매입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을까? 아까는 이게 뭐 기업이 오를까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게 세상에 도움이 돼라는 겁니다. 예. 아니 투자해야지. 그거 가지고서 기계 사야지. 그거 가지고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지. 그 뭐 자본적인 거 그 자사주 그 매입해서 없애서 소각해서 자본 줄이는 게 뭐가 도움이 돼 세상에.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것이 과연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미국이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대표적인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랠리의 절대적인 원동력은 주주환원책이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기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자사주 매입에다가 배당까지 합쳐지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 증시의 랠리가 사실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오케이. 근데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설비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리고 말이야. 지금 세상이 투자를 해야 도움이 되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너네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자본이 파괴가 되니까 부채 비율만 점점 올라가고 자본 구조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미국도 IMF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옹호를 해볼게요. 이거를. 뭐냐 하면 투자? 오케이. 그럼 당신은 투자를 왜 하냐는 거죠. 왜 설비를 들여오냐? 정말로 그냥 세상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기업체가 미래에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자사주를 하지 않고 투자한 나라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대체로 이런 전략을 택했죠. 그 나라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나서 보니까는 경쟁력을 미국보다 더 확보를 했냐라는 거죠. 오히려 자사주를 많이 사는 국가에서 지금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 이 부분 제가 이따가 그 중국 부채 다루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부채는 지금 어떠한지. 이것도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사실 이제 이렇게 효율을 굉장히 선호하는 문화, 이거 자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기준을 ROE로 삼는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Return on Equity입니다. 이거를 높이지 못하는 경영자는 넌 효율을 올리지 못하는 경영자구나. 그럼 경영자가 아니네. 물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 전체 효율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리턴, 그 이제 수익이죠. 리턴이니까는. 그러니까 순이익을 늘려라. 너가 경영자고 너가 경영자니까는 그 기업 경영해서 제일 먼저 뭐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 기업 이익을 확 늘려라. 근데 그게 안 돼? 너 혹시 이익을 못 늘리겠어? 그러면 ROE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에퀴티를 줄여라. 어떻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ROE를 유지하거나 높여나가라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ROE 늘릴 능력은 안 되고 이는 뭐 하면 되긴 한데, 근데 극단적으로 일을 계속 줄여나가다가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영자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즉시 주주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그건 네가 경영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너는 뭐 전략이 없어? 그럼 너 물러나. 일을 줄여나가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서 끼워 넣을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여기가. 반대로 그래서 모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요, 사실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는 자본들이 줄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하고 다르게 현금이 많이 있어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경영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86번가에 일본하고 한국 자수성가 부자 비율, 이렇게 그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예시로 가서 보면 오직 효율이다라는 거죠. 예. 주주 수익률 극대화를 못하면 나는 너를 갈아치우겠다. 즉 주주들이 경영자를 갈아치우겠다. 그러니까는 경영자는 최선을 다해서 주주환원 책을 내라. 배당받거나 자사주 매입해라.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올라가면 이제 자기네가 처분해서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주주들은 뭘 하냐? 그렇게 효율을 얘기한 주주들은 뭘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마련된 현금을 다시 지금 기업이 이제 다시 효율이 찾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기업이 제일 좋다 싶으면 거기다 재투자할 거고, 아니면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더 높은 효율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들이 경쟁적으로 효율성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굳이 미국이 저만큼이나 투자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하는 데에도 혁신하고 경쟁력이 생겨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자사주에 대한 것 중에서 한국에서 특히 느끼는 게, 우리는 무슨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안 해요. 보유를 하고 있지. 비판들이 있죠. 그럴 거면 자사주 왜 샀냐. 이거 나중에 오버행만 되는 거 아니냐. 혹시나 기업에서 상황이 나쁘면 이거 매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사주를 만약에 사는데 만약에 싸게 사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M&A의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수 직원 고용할 때 이제 주식 보상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지배구조를 위해 가지고서 존재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 갖고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있고, 특히나 소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많이 놀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각이 없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의 독특한 특이성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뒤에 그러면 한국 기업의 사례 아니면 한국에서 이런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라는 걸 덧붙여 볼까 고민했는데 그게 조금 약간 뭐랄까요 잘못된 신호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건건이 나왔을 때 여기는 현금의 재발견 책처럼 경영을 잘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정도로만 하지 제가 굳이 여기에 나열을 쫙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 댓글 남기시거나 자유롭게 채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뭐 사례가 없어요. 자사주 자체를 사지도 않는 나라인데요.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크게.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예고를 해드렸었던 이 현금의 재발견 아웃사이더 책에 대한 독서 모임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